네, 이번엔 경제 뉴스들 깊지만 쉽게 전해드리는 경제라이브입니다. 오늘은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전 세계 증시를 흔들고 있는 게 AI 거품론 이슈입니다. 그런데 이 AI 거품론 이슈에 변곡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됐었던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오늘 아침에 있었습니다. 교수님, 근데 거의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이라고 해요. 사상 최대 실적? 네, 사상 최대도 맞고 시장의 전망치가 한 매출이 한 549억 달러 정도 나올 걸로 예상했는데 네. 실제는 이것보다 한 4% 많은 570억 달러 매출이 나왔고요. 네. 이게 전년 동기, 그러니까 작년 3분기에 비하면 한 60% 정도 증가한 매출이다. 네. 그리고 이 매출의 90% 정도가 데이터 센터에서 나왔다. 그래서 이제 매출 자체가 이렇게 많이 나온 것만 해도 놀라운 일인데 사실 네. 시장에서는 이거 AI 거품 아니야라는 생각 많이 하면서 뭘 또 기대했냐면 이 엔비디아에서 실적 발표할 때 앞날에 대한 가이던스를 주거든요. 네. 우리 다음 분기 앞으로의 실적이 어떨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4분기 매출 예상액이 지금 한 65억 달러 정도로 제시를 했습니다. 엔비디아에서. 네. 이것도 시장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4분기 매출이 높은 거라서 아하. 앞날에 대해서도 조금 엔비디아가 시장을 좀 놀라킨 부분이 있다 정도에 생각하시면 좋을 것 4분기 같습니다. 매출 전망도 637억 달러. 그러니까 예. 그것도 역시 높을 것이다. 네네네. 시장의 예상보다 높습니다. 그러면 AI 거품론 이제 끝난 건가요? 아닙니다. 제가 아닐까요? 생각하기에 아까 네. 제가 데이터 센터 매출이 90%란 말씀을 왜 드렸냐 하면 사실 AI는 지금은 데이터 센터의 투자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돌아가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생각보다 AI 기업들의 수익 자체는 지금 많이 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AI 거품이라는 것의 근원이 AI 기업들이 투자하는 거 대비 이거 가성비가 나오는 거야, 수익 나오는 거야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실은 데이터 센터라는 인프라뿐만이 아니고 이게 한 내년 정도가 피크가 될 거라고 합니다.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는. 네. 그럼 그 다음부터는 얼마나 기업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한 장세로 조금 수익장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러면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는 네, 상황이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오늘 코스피 지수만 해도 아주 환영하는 모습입니다. 보천 4천 포인트 이미 넘었고요. 4,033을 지금 기록 중입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5% 가까이 오르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엔비디아 실적이 실제로 우리 증시에도 반영이 되겠느냐라는 것이 이제 초미의 관심사였는데요. 실제로 이제 4,000포인트뿐만이 아니라 이제 오늘 10만 삼성전자 또 60만 닉스가 가능하겠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배경에는 삼성전자와 또 하이닉스, 그 다음에 지난 엔비디아가 이제 우리 그 에이펙 때 이제 회동도 했고요. 네. 그러면서 전체적인 어떤 산업 생태계의 일원으로 우리 기업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 실적은 실제로 우리 기업의 또 어떤 주가에도 연동되고 하나의 어떤 경제 공통제와 또 생태계가 형성이 된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앞으로는 어떨까요, 그러면? 이게 이제 결국에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연동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거품론이 어느 정도의 이제 신빙성이 있느냐. 그래서 저도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는 동의합니다. 지금 이제 너무나도 이제 너무 많이 고점에 올랐기 때문에 한때 좀 꺼질 수도 있겠지만은 이 주식 시장이나 증시에서 가장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이 이제 회복 가능성이라는 거죠. 탄력적으로 다시 주가가 오를 수 있겠느냐. 과거에 닷컴 버블 때 2000년대 초반 때는 아예 꺼져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냥 이것이 이제 증시 불황으로 이어졌는데 네. 지금 일시적으로 이제 어떤 인프라라든지 뭐 냉각이라든지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과부하된 요소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런 거품론이 나온 거거든요. 실제로 그러나 뭐 학습용 추론이라든지 GPU라든지 오늘 젠슨왕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뭐 재고가 완전 다 소진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이기 때문에 그만큼 꾸준한 수요가 지금 뒷받침될 수 있다라는 또 인식이기 때문에 거품론이 과연 얼마나 길게 갈 수 있는 거품론이냐 그거를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엔비디아 실적이 미국 장 마감 이후에 발표됐으니까요. 오늘 밤에 있을 미국 증시도 한번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엔 중동의 오일머니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중동의 오일머니, 전 세계 경제 산업 전체적으로 영향력이 매우 큰데요. 한국과 미국 모두 좀 공을 들이는 모습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빈 살만 아시죠? 지금 미국을 7년 만에 방문을 했다고 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극진하게 대접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에 1조 달러를 투자한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Saudi Arabia announced that it will invest
an incredible $600 billion. That means jobs. That means jobs. It's also good for your companies. And today I said, any way you can up that? And he said, I am going to up that to $1 trillion. So he's investing $1 trillion into the United States. Increasing the opportunities between our both countries. So thank you again, Mr. President. 1조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했습니다. 교수님, 1조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인 거예요? 이게 천문학적 금액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져보면 이게 한 4천억이 넘는 돈이죠. 조. 조 1조 달러니까 죄송합니다. 네. 제가 계산을 네, 잘못했는데요. 1조 달러면 거의 뭐 1,400 1,400조가 넘는 넘는 돈이에요. 거죠. 네. 1,400조가 넘는 와, 돈이죠. 제가 너무 너무 큰 큰 금액이어서 금액, 맞아요. 바로 제가 헷갈렸습니다. 네. 근데 사실 우리나라가 대미 투자하는 게 이제 3,500억 달러, 일본이 대미 투자하는 게 뭐 5천억 달러 정도 되니까 사실 사우디아라비아는 어떻게 보면 아랍에서도 그 아랍에미리트와 함께 대표적인 친미 국가입니다. 네. 그러니까 친미 국가라는 게 뭐냐면 이 미군이 주둔돼 있는지 아닌지 보시면 알 수 있거든요. 네. 친미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앵커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7년 만에 방문이라는 데서 저는 방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 누구 때는 못 갔냐 하면 바이든 때는 못 갔습니다. 그 왜 못 갔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저희가 좀 이따 얘기 나누겠지만 2018년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좀 반체제 언론인 한 명이 살해당한 일이 있는데 여기 CIA에서 2021년에 미국 중앙정보부에서 이거 그 이 빈살만 왕세자가 연루돼 있다라는 얘기를 공개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거의 국제 왕따를 시켰던 사람인데 이 사람을 지금은? 미국을 왔는데 네. 이 사람이 미국에 왔는데 네. 다시 이렇게 국빈급의 대접을 해주고 있다는 게 놀라운 사실인 거죠. 네, 국빈급 대접이더라고요. 보니까 백악관 상공에 전투기도 띄었고요. 거의 레드카펫을 깔아준 양상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화면 한번 같이 보시죠. 보니까 오만찬 접대에서는 뭐 멜라니아 여사 드레스도 사우디를 엄청 생각한 코드, 뭐 사우디 그린이라고 할 정도의 드레스 그린색 옷을 입었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은 당신이 내 친구여서 영광이다 이런 대답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 보시면 하늘에 보이는 저 전투기 이것도 사실은 국빈급 환영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거기다 뭐 예포를 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포를 네. 보통 육군이 21발 정도 쏘는데요. 이제 예포까지 쏜 거는 사실은 거의 국빈급이라고 봐야 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은 이렇게 투자를 받는 대신해서 F-35 전투기를 수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간 미국은 사실은 이스라엘 군사력 때문에 이거 우위를 보장하기 위해서 그런 최신 전투기를 중동 국가에서는 판매를 하지 않았었다면서요. 그 의미가 있는 거죠, 이번에. 그렇죠.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뭐 배경 설명을 들으면 이제 QME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질적 우위라는 건데 이제 다른 중동 국가에게 이스라엘보다 더 나은 질적인 어떤 군사 무기를 미국이 수출하지 않는다라는 어떤 보장 조치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걸 어긴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지금 얘기 나온 이제 이번에 나오게는 F-35 스텔스 네. 전투기는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면은 우위에 점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거를 사우디한테 준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미국의 어떤 중동 외교 정책에 대한 시각이 엄청나게 바뀌었다라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스라엘 쪽에서 지금 매우 좀 당황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말 제가 이제 자주 말씀드린 이 트럼프 외교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과 같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정상회담에서 주는 많은 장면에서 좀 재미있는 장면이 포착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 보시면 또 트럼프 대통령이 빈살만 왕세자한테 거의 뭐 손을 잡기도 하고요, 막 치기도 하고요, 엄청 친한 척을 하더라고요. 중동 지역에서 약간 군사적 힘의 새로운 역학 구도가 좀 바뀌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보셔야 될 게 네. 트럼프의 관심은 뭐죠? 부동산 개발입니다. 최근에 사우디의 발상지가 있거든요. 사우디 왕국의 발상지인 디리아라는 지역이 있는데 네. 거기다가 최근에 사우디 정부가 호텔이랑 상점가 막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호텔 하니까 누구 생각나시죠? 트럼프요? 트럼프 패밀리 지금 들어가 네.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1조 달러의 미국 투자 플러스 트럼프 가족에게 지금 허용된 이 많은 투자들, 그러니까 그 호텔 투자들 이런 것들을 아마 굉장히 트럼프가 흡족해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8년 사우디 반체제 언론인 암살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 기자회견을 했는데 한 기자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자 면박을 줬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Intelligence concluded that you orchestrated the brutal murder of a journalist. You with who? ABC News, sir. Fake news, ABC fake news, one of the But the worst, question is one of the legitimate, worst sir. in the business. But I'll answer your question. You're mentioning somebody that was extremely controversial.
A lot of people didn't like that gentleman that you're talking about, but he knew nothing about it. You don't have to embarrass our guest by asking a question like It's okay, that. Mr. Chair. 와, ABC 방송이 가짜 뉴스라고 또까지 말하고요. 이거 너무 면박을 심하게 준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ABC에 대한 감정도 있습니다. 아. 미국에서 네. 이 정치 구도랑 방송사를 매칭해 보면요. 가장 오른쪽에 팍스 뉴스가 있고요. 네. 중간쯤에 CNN이 있고요. 왼쪽에 MSNBC, NBC 방송이 있습니다. 근데 ABC도 약간 왼쪽에 있는 왼쪽이에요? 방송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아우 가짜 뉴스다. 업계 최악으로 면허를 박탈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빈살만한테는 손도 잡고 굉장한 친밀감을 표시했거든요. 아까 잠깐 화면에 보셨는데 그 멜라니아 여사 드레스 코드도 눈에 띄었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부동산 개발 또 미국의 어떤 투자 유치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지금 복합적으로 돼서 그동안 어떻게 보면은 이 정상회담에서의 어떤 외교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그거를 다 던진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가스구지에 대한 이제 그 암살 배후 이런 것도 실제로는 이제 CIA가 이제 실제로 이 정보를 준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대통령과 CIA 관계는 같이 어떻게 한 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아예 부정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CIA가 결국 가짜 뉴스라는 거고 아까 말씀했던 ABC도 가짜 뉴스고 그러니까 이거는 과연 무엇인가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돼서 네. 모든 이 관계가 다시 다 리셋됐구나. 생각이 1조 달러를 투자하니까 아무래도 네, 빈살만을 그쵸. 그 감쌌다. 효과입니다. 네, 그렇게 면죄부를 좀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지금 주요 인사들이 지금 중동에 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UAE를 방문을 했고요. 지금은 이집트 카이로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있습니다. UAE 마지막 일정으로 우리나라 기업 총수들이 아부다비에 집결을 했습니다. 오일머니 공약이었던 거죠. 네, 맞습니다. 이 나라들, 사우디아라비아도 그렇고 아랍에미리트도 그렇고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하나의 흐름은 뭐냐. 언제까지 우리가 석유를 가지고 먹고 살 거냐. 다른 산업도 해야 된다. 실제로 아랍에미리트는 굉장히 저도 찾아보면서 재밌었던 점이 네. AI를 전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사용하는 국가로 아하. 중국, 인도와 함께 뽑히고 있는 국가입니다. 네. 그러니까 AI를 굉장히 열심히 하겠다. 심지어 저희 국민들 자체도 지금 많이 쓰고 많이 있다는 쓰고 있고 거군요. 기업도 네. AI 도입도가 굉장히 활발한 네. 나라고요. 그리고 저희 미국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아시잖아요. 네. 미국의 데이터 센터 짓는 프로젝트인데 아랍에미리트도 아랍에미리트판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하겠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 짓겠다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네. 보면 우리 정부가 지금 AI 하겠다라는 것과 굉장히 결이 맞는 일들을 하고 있고 또 최근 들어서는 원래 하던 해운업 같은 것들도 조금 더 키우려고 하고 있거든요. 우리 네. 또 잘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조선. 네. 이런 것들 해서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 굉장히 크게 열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재계 총수들 일제히 UAE로 향했는데요. 아랍에미리트, 오일머니, 중동 허브로서의 기대감이 아닐까 싶은데 UAE가 수출 시장으로 그 가치 자체가 좀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수출에 어떻게 보면은 역할을 해주는 또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증가율을 놓고 보면은요, 뭐 모두 다 증가세입니다. 모든 섹터가 뭐 네. 승용차 같은 경우는 13.2%, 우라늄 36.5%. 재미있는 게 이제 화장품이에요. 화장품이라든지 네. 이런 소비재가 과거에 어떤 뭐 이런 제조업뿐만이 아니라 이런 소비재도 실제로 하고 있다. 59.1%. 네. 그다음에 면류, 라면 이번에 라면. 삼양라면도 네. 이제 여기 참여했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어떤 제조업 중에서 우리 소비재들, 화장품이나 뭐 K푸드, K뷰티 상품들도 이제 수출로서 역할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김혜경 여사도 지금 보이는데 K푸드를 직접 홍보를 했더라고요. 연한 옥빛 한복을 입고 제가 보니까 행사장 이름이 어트랙티브 할랄 한국 음식이니까 매력적인 한국 할랄 음식을 소개하는 자리였나 봐요. 테이블 위에 올라가 있는 거 잠깐 보면은 뭐 과자도 있었고 뭐 떡도 있고요. 뭐 주스도 있었고 딸기도 있더라고요. 라면도 있고. 그렇죠. 이게 네. 아주 재미있는 장면인 것이 네.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할랄. 할랄은 이제 그 이슬람 국가에서의 어떤 그 제조 방식으로 먹는 그런 방식인데 우리가 지금 먹는 거는 할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UAE에 수출할 때는 할랄 푸드로서 수출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김혜경 여사가 할랄이라는 거를 많이 강조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하신 딸기 부분. 그 딸기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 나오네요. 한국산 네. 딸기가 그 UAE의 그 사막에서 또 재배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시연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K푸드와 K농산물의 가능성을 보여준 장면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현지에서 생산한 K 딸기가 있나 봐요.
네, 사막에서 생산했다고 네. 하고요. 사실은 뭐 딸기가 물을 아주 많이 먹는 농산물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현지에서 키웠는데 이 씨앗은 한국 거다. 뭐 이거 굉장히 특이한 점 같습니다. 네. 이번엔 갈등이 좀 계속되고 있는 중국과 일본 상황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일본에 여행을 자제해라, 또 유학도 가지 마라, 그리고 영화도 금지 이러고 있는데 또 이 불똥이 일본도 여기에 지지 않고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이번엔 K-파 그룹 에스파에 또 불똥이 튀었다고 해요.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에스파 멤버 중에 닝닝이라는 중국인 멤버가 있고요. 네. 이 닝닝 멤버가 얼마 전에 사실은 본인의 SNS에다가 버섯 구름 같은 그 버섯 그 원자 폭탄을 연상시키는 그런 뭐 중국의 어떤 전통 사진을 게재했다가 이게 히로시마나 나가사키 원폭을 또 생각나게 한다라는 것 때문에 일본의 네티즌들의 지금 비난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일본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유명한 TV 프로그램을 뽑아봐라라고 하면 연말에 특집 프로그램을 합니다. 홍백 네. 가합전이라는 것을 NHK에서 매년 하는데요. 사실 여기는 탑급 가수들만 출연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에 원래 에스파가 올해 출연하기로 했었는데 이것도 지금 일본 네티즌들이 오면 안 된다, 막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러면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일본 반대 청원이 에스파 중국의 member 닝닝 때문에 오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에스파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지금 멤버가 한국인과 중국인이 섞여 있는데 네. 거기 이제 닝닝이 중국인이고 또 최근 들어서 SNS에 이런 무리를 어떻게 보면 일본 네티즌들이 보기에는 무리를 일으킨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반대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일본 아이돌 남성 아이돌 그룹 또 중국 팬미팅이 또 취소됐다는 얘기도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일본 아까 앞서서 리포트도 보셨는데 일본 수산물 수입을 또 중단했다는 소식 어제 들어와 있었고요. 중국 관영 CCTV는 다카이치 총리 비판 영상도 공개했는데 정말 일본과 중국 상황은 지금 계속 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점점 더. 네, 이게 이제 거의 뭐 치킨 게임의 양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수산물 부분도 마찬가지인 게 실제로 다카이치 총리가 이제 시진핑 주석한테 이번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요청을 했거든요. 수입을 좀 하게 해달라 그랬는데 바로 그거를 이제 거절하는 것처럼 됐기 때문에 그 얘기는 일본의 요구에 우리는 응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강한 카드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중국이 내놓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카드들이 있죠. 그래서 뭐 히토류 수출 금지라든지 뭐 그런 카드를 통해서 이제 일본을 더욱 전방위로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할 수 있는 게 또 그러니까 히토류 수출 그것도 할까요? 금지? 뭐 히토류 수출 같은 경우는 사실은 꺼내면 굉장히 일본에게도 큰 타격이, 일이 될 수 있고 네. 왜냐하면 우리 생각해 보면요. 히토류 같은 경우는 향후에 뭐 한 6개월에서 한 1, 2년 정도 쓸 수 있는 것 비축을 기업들이 갖고는 있습니다만 사실은 히토류가 새로 들어오지 않게 되면 앞날의 불확실성이 너무 커지면서 최근 들어서 일본도 주식시장이 굉장히 잘 되고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발 AI 랠리에 일본 기업들이 또 반도체 기업들이 잘 올라탄 부분도 있고 또 반도체 같은 것에 들어가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원소 중에 하나가 히토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일본이 최근 들어서 좀 잘하고 있는 부분들에 타격을 줄 수 있다. 최근 들어서 중국이 잘하는 거거든요. 미국도 관세 전쟁할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공화당 우세주에서 나오는 제품들의 관세 막 먹여서 네. 트럼프를 조금 더 공화당 지지자들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이런 관세 폭탄처럼 정밀 타격을 잘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중국도 일본을 대상으로 그런 정밀 타격, 히토류를 가지고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일본 보수 일각에서는 이게 중국이 일본 여행 자제령을 또 환영한다 이런 메시지도 냈어요. 그러니까 화해가 점점 더 멀어지는 건 아닌지 아니면 다카이치 총리가 다시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약간 화해 제스처를 취하게 되는 건지 이건 어떻게 보세요? 중일 관계. 저는 사실 다카이치 총리가 탄생하게 된 그 정치적 배경부터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본 유신회랑 이제 어떻게 보면 손을 잡고 이번에 들어왔는데 극우입니다. 약간 우익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 뒤에는 굉장히 보수적인 흐름이 자리 잡고 있고 네. 그런데 다카이치 총리의 최근 지지율은 한 69%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높죠. 지지율은 많이 나왔다. 이건 네. 뭐냐면 우측에 있는 국민들이 다 몰려 있다라는 얘기예요. 응집해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다카이치 총리도 이것들을 외면할 수 없고 본인의 정치적 기반으로 삼아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경우에 중국에 과연 그 화해하는 제스처를 취할까? 제가 보기에는 아닐 가능성. 당분간 중국과 일본 사이에 일본과 중국 사이 이런 양상이 조금 치킨 게임 양상이 좀 더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당분간 중일 관계는 좀 바로 회복하기는 조금 어려워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 경제 라이브는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허준영, 황용식 두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뉴스라이브입니다. 실시간 관심을 끄는 화제의 뉴스들 또 하나하나 만나보시죠. 어제 있었던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 내란 사건의 주요 인물들이 모두 한 법정에 서게 된 날이었습니다. 증인 불출석을 거듭해왔던 세 사람이기도 하죠.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오전에 출석을 했고요.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오후에 법원의 강제 구인 압박에 결국 출석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화제의 중심에 섰다는 공통점도 있는데요. 먼저 오전에 출석한 이상민 전 장관 보시겠습니다. 네, 선서를 하셔야 됩니다. 선서 거부권이 없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선서를 거부할 수 있는 취지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저는 선서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제재를 가하겠습니다. 네, 제가 재판하면서 형사재판에서 선서 거부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선서 거부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서 거부를 했다고 봐서 최대 5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초유의 선서 거부에 과태료 50만 원. 판사도 이런 적이 처음이라고 했죠. 이후의 증언도 사실상 거부하면서 신문은 약 1시간 만에 종료됐습니다. 오후에 나온 김용현 전 장관도요. 증언을 거부한 건 마찬가지였는데요. 이 경우는 본인이 아닌 변호인이 제재를 받았습니다. 감치 15일. 법정을 어지럽힌 사람을 교도소나 구치소 유치장에 가두는 일이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누구십니까? 왜 오신 겁니까? 거부를 합니다. 거부했고요. 이 법정은 방청권이 있어야만 볼 수가 있습니다. 퇴정하십시오. 네. 퇴정하십시오. 지금 명합니다. 지금 하시면 감시합니다. 나가십시오. 나가십시오. 말씀하시면 감시합니다. 나가십시오. 자, 감시합니다. 그 구검 장소에다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시합니다. 재판부가 동석이 안 된다고 했는데도 법정에 앉아있고 계속 발언을 하다가 감치 선고를 받은 겁니다. 이후에 집행불능으로 석방이 되긴 했습니다. 직권남용이다. 사법부가 이래도 되냐는 항의에 강제 퇴정당하는 소동까지 있었는데요. 김 전 장관 측의 이하상 변호인은요. 이전 재판에서도 자주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절차를 마무리하시고 오후에 저희하고 좀 더 협의를 한 다음에 진행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재판장님? 일단 주신 분이라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장관님 식사 문제도 있고 해서 법원의 민원 업무도 12시부터 1시까지는 법에서 보장하는 점심시간입니다. 피고인 퇴정할 때 무슨 일이 있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 재판받는 우리 김용현 장관에 대한 지지를 표시한 것뿐인데요. 그런 일을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재판장의 권한이 아닌데 왜 자제하러 가십니까? 시민들한테 왜 이래라 저래라 재판장이 그런 권한이 있습니까? 재판 직후고 법정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계속 계십시오. 피고인 퇴정할 때까지. 그럼 계속 앉아 계시든지요. 예. 구검사가 업법상도 안 맞게 증인께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최고 정치고 하는데 이랬어요? 저랬어요? 다 진짜 검사들이 정말 제대로 교육을 안 받아가지고 어디서 그런 머리장머리 하는 저 반대 신문상 지금 발언은 조서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하소 그래 기재해. 변호사님들 오늘따라 검사의 수준입니까? 오늘 그러니까 또 검사층이 사라지죠. 오늘 또 주말이셔서 들뜨셔서 그런가? 검사부 없이 하는 소송이 다 무효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진행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재판장님 위법한 진행에 저희가 어떻게 동조할 수 있습니까? 협조할 수 있습니까? 보셨듯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지적이죠. 한편 윤 전 대통령 역시 여러 질문에 증언을 거부했지만요. 선택적으로 본인의 입장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사뭇 다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피고인인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께서는 재고를 요청하신 적이 있습니다. 좀 반대하는 취지로 얘기를 하신 거로 기억이 됩니다. 국방장관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론조사 꽃, 또 민주당 당사, 또 무슨 언론사에도 병력을 좀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니 거기는 민간기관이니까 안 된다. 펄쩍 뛰었죠. 이 민간기관에 절대 보내지 마라. 안 된다고 제가 딱 잘랐고 그래서 장관이 아마 전부 지시를 해가지고 전부 올스톱 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간 계엄에 반대했다던 한 전 총리의 주장에 힘을 실어준 것 아니냐. 동시에 본인의 책임을 다소간 회피하는 내용으로 분석되는 발언인데요. 이 세 사람의 증언 거부 그리고 이런 선택적인 진술,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재판부는 다음 주에는 재판을 끝내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습니다. 다음 사진 볼게요.
모두 다른 인물입니다. 왼쪽부터 크리스티노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 그리고 킴벌리 길포일 주 그리스 대사, 마가 인플루언서로 알려진 로라 루머, 세 사람입니다. 스타일이 굉장히 비슷하죠. 최근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이렇게 성형을 해달라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이른바 이 마가 진영의 엘리트 여성들 특유의 스타일이 주목받으면서 따라잡기 성형 수술이 인기라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자택에 있는 마러라고를 따서 마러라고식 외모라고도 불리고 있는데요.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 등 젊은 행정부 구성원의 등장이 한몫을 했다는 분석입니다. 현대 귀족의 가면 같다, 정책에 대한 충성심을 상징한다, 이런 평가에 현지에선 아예 이런 수술을 광고하는 성형외과도 있다고 하는데요. 또 이런 식으로 아예 규정지어서 묶어서 조롱하는 것은 보수 여성에 대한 잔혹한 공격이다라는 비판도 일각에선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MZ들에게 유행하는 건 따로 있죠. 뉴트로, 헬메니얼 트렌드, 이른바 할매 코어가 부상하고 있다는 얘기 저희가 오늘 머사니에서도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급기야 이런 것도 유행 중입니다. 뭔지 아시겠나요? 요즘 같은 김장철에 어르신들이 즐겨 입던 이른바 김장조끼입니다. SNS에서도 관련 콘텐츠가 급증하고요. 20, 30대 여성들의 패션 플랫폼 내 검색과 판매량도 늘고 있다고요. 보시는 것처럼 아이돌 멤버들이 착용하면서 더 큰 화제가 됐습니다. 화려한 꽃무늬가 힙하다, 이런 패션 아이템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가격도 1, 2만 원대로 저렴해서 구입 장벽이 낮죠. 반려동물과 함께 맞춰 입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참 유행 따라가기가 힘든데 묵은 장롱 속을 주목하고 있는 MZ들의 이야기 함께 하셨습니다. 뭐하고 사나 뭐 먹고 사나 고민을 해보는 유한솔의 오늘 머사니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금요일은 아닌데 저희가 모처럼 뉴스 안에서 스포츠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번 프로야구 시즌 대이변의 주인공이었던 하나이글스의 대반전,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일타수 강생 박진아 아나운서 나와 있고요. 차영주 와이즈 경제연구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게 한화 팬분들이 많이 보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네. 조금 조심스러운데 사실 그간 하나이글스 하면 만년 꼴찌, 하위권의 대명사로 더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 시즌에는 이제 33년 만에 전반기에 1위 마감하게 됐고 한국 시리즈 진출, 이거는 19년 만에 쾌거였어요. 네, 맞습니다. 하나이글스는 1985년에 창단을 했는데 33년 만에 이번에 12연승 기록을 써내려가면서 예. 2025 한국 시리즈 준우승이라는 기록을 써내렸습니다. 예. 마지막까지 LG와 치열했던 1, 2위전 공방이 기억이 나는데요. 이번 성적은 오랫동안 하위권을 맴돌았던 하나에게 이 만년 하위다라는 이미지를 탈피할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네. 이 단순한 연승 기록을 넘어서 다음 시즌을 향한 희망과 기대를 만들어줬던 것 같습니다. 자, 19년 만에 한국 시리즈 진출과 33년 만에 우승까지 노려봤었는데 전반기 1위 마감하기도 했고요. 저희 그 화면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마지막 각 구단별로 우승 시점에 데뷔했던 아이돌 그룹들의 이제 명단, 이런 것도 밈으로 또 주목을 받고 있는데 하나이글스 같은 경우는 이제 99년이 마지막 우승이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 이제 어머님께를 부른 G.O.D가 데뷔를 했었고, 롯데 같은 경우는 더해져 92년이어서 서태지와 아이들이 데뷔했던 시즌입니다. 일단 한화 같은 경우는 가을 야구 자체에 진출하는 것도 잘 없던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긴 암흑기를 보냈던 팬들에게 보살이라는 애칭도 오래 붙어 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가 무조건 상단 이후부터 안 됐던 건 아닙니다. 예. 2000년대까지는 그런 나름대로 네네. 굉장히 유명한 선수들을 이제 발굴해내고 배출해냈던 구단인데요. 안타깝게도 2008년 5위를 기록하면서
포스트 시즌에 탈락한 것을 시작으로 무려 17년간 2018년 단 한 시즌을 제외하고는 예. 긴 암흑기에 들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심지어 2008년과 2018년을 제외하고 난다라면 승률이 5할을 밑도는 그러면 두 경기 중 한 경기는 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러면서 21세기 최악의 아이콘으로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때 하나 이글스의 수비 아무래도 지다 보니까 수비가 좀 많이 무너지겠죠. 네. 행복한 수비다라고 불리는데 실수가 나올 때마다 관객분들이 나는 행복합니다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게 처음에 이제 조롱으로 시작을 했었던 부분들인데요. 그게 나중에는 정말 하나 이글스 팬들에게는 보살과 같은 심정으로 견뎌내자, 이겨내자 이런 이미지로 또 다가오는 변화를 일으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의 상징곡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 팬들은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나는 행복합니다 노래를 불러가면서 또 어떤 분들은 부처 가면도 쓰고 목탁도 두들기면서 네. 응원을 하는 분들도 계셨는데요. 해탈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특히 하나 팬들은 매 시즌 구단 성적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응원 열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날이 갈수록 뜨거워졌습니다. 10점 차로 뒤지고 있어도요. 끝까지 관중석을 지키고 눈물까지 보여가면서 한 점 한 점을 응원했었던 하나 팬들인데요. 이런 팬들의 끈기와 믿음이 이번 진출에 가장 큰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자, 그랬던 하나 이글스가 한국 시리즈에 진출을 했고 이제 오랜 수건, 우승이라는 수건을 이루는데 마지막 암초로 작용한 게 또 우승팀이었던 LG 트윈스입니다. LG 트윈스 같은 경우는 이제 한화만 만나면 유독 폴폴 날았던 주장 박혜민 선수가 있는데 한국 시리즈 1차전에서도 또 홈런을 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예 성심당 출입 금지해야 된다. 팬들 사이에서는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예. 이런 어떤 뭐 상대적인 우스갯소리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LG 트윈스 이제 주장입니다. 박혜민 선수가 주장인데요. 호수비를 보이면서 하나 이글스의 공격을 번번이 끊어내기 네. 들 뿐만이 아니라 홈런까지 치면서 공을 세웠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 팬들 사이에서는 농담 반 진담 반 박혜민 선수는 대전 톨게이트를 통과 못하게 해라. 그리고 말씀하신 유명한 대전의 빵집의 출입을 막아라라는 이제 금지 조항까지 만들어냈는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박혜민 선수의 반응도 상당히 저는 좋습니다. 뭐냐면 전혀 기분이 나쁘지 않다. 그만큼 내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 같아서 오히려 극찬으로 받아들인다. 정말 운동 선수로서 할 얘기인 것 같아요. 여기 주눅 들지 않고 정말 실력 대 실력으로 싸워서 우리가 정정당당하게 겨루자라는 의미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정말 멋있는 하나 팬, 멋있는 박혜민 선수가 아니겠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뭐 박혜민 선수의 맹활약에 또 하나 팬들 못지않게 속이 쓰린 오랜 삼성 라이온즈 팬도 있다는 사실을 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압도적 꼴찌라는 수식어가 더 잘 어울렸던 한화가 이제 챔피언 도전자로서 한국 시리즈에 오르기까지 어떤 비결이 있을지 저희가 한번 이 시간에 분석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세 가지의 키워드를 뽑아봤는데요. 자, 한화의 반등 비결, 먼저 꼽은 키워드는 바로 순혈주의 타파입니다. 이게 지역 구단 가운데에서도 하나는 특히나 또 지역색과 연구주의가 좀 강했던 팀으로 유명했는데 이런 기조를 버리면서 이제 환골 탈퇴하게 됐다는 그런 분석이에요. 예, 그 야구단이 이제 신인 선수들을 뽑을 때 연고 우선 지명권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지역 내에 있는 고등학교 출신들을 먼저 뽑았죠. 그러다 보니까 순혈주의가 이제 상당히 나타나면서 그렇게 들어온 선수들을 우리가 이제 로컬 보이라고 칭하기도 했었습니다. 특히 이제 이 하나 이글스가 그런 색채가 상당히 강했는데요. 대전 지역 하면 그다음에 이제 충청도 지역 하면 강호가 있죠. 천안북일고등학교. 천안북일고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이 출신을 이제 많이 뽑으면서 북일 순혈주의가 상당히 뿌리 내리고 있었고 그랬죠. 이런 것들이 오히려 한화의 발목을 잡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2014년서부터 2024년까지 10년 동안 1차로 뽑은 선수 중에 무려 6명이나 방출이 됐어요. 방출이 됐다는 것은 구단에 적응도 못하고 성적을 못 냈다라는 의미인데요. 그러면서 2020년대부터 하나가 바뀌었습니다. 가장 먼저 KBO의 이 연고권을 폐지를 해달라라고 이제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실력만 좋다라면 다른 지역 출신들을 과감하게 뽑았습니다. 따라서 현재 지금 팀의 주축인 문동주 선수는 광주 출신이고요. 노시환 선수는 부산 출신, 김서현 선수는 서울 출신으로서 이러한 선수들이 파벌을 없애면서 자연스럽게 이글스라는 이름으로 뭉치게 됐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과감한 변화의 선택, 그 결실을 보게 되기까지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는 이야기. 자, 두 번째 반등 비결로 꼽은 키워드 역시 연결되는 이야기일 것 같은데 적극적인 인재 발굴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올해 육성 시스템도 대대적으로 개편을 하면서 육성팀도 새롭게 출범을 했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신의 한 수로 이어졌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가 안 됐을 때는 또 안 된 이유가 다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라면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2000년대 초반까지, 중반까지 리그를 호영했던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정미철 선수, 구대성, 송진우, 김태균 같은 쟁쟁한 선수들이 팀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신인을 제대로 육성해내지 못한 그러면서 신인들의 무덤이다라는 오명까지 떠안게 됐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것을 이제 인식한 한화가 2020년대 들어서 체계적인 육성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180도 달라졌다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데요. 이군들이 운동하고 있는 서산구장을 대대적으로 이제 개선을 함으로써 많은 선수들이 운동을 할 수 있게 만들었고요. 2025년 1월에는 조직 개편을 통해서 육성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선수들이 스스로 운동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또 일본의 배터리 코치를 이제 영입을 해가지고 일본의 야구 시스템도 도입을 함으로써 선수를 육성하겠다라는 의지를 강하게 표출했고 이러한 결과물들이 현재로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시스템 변화와 전략의 변화의 결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결국은 아무래도 선수들의 면면일 텐데 올 시즌 뭐 문동주, 문현빈 같은 선수들이 맹활약이었고 김서현 선수는 가을에 조금 아쉽긴 했지만 역시 또 맹위를 떨쳤습니다. 이런 신인 선수들이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네, 하나는 젊은 선수들을 써가면서 올 시즌 마운드와 타석 모두에서 제목 이상을 해낸 선수들 덕분에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2022년에 문동주 선수 같은 경우에는 데뷔 2년 차의 신인왕 중심 투수로 떠올랐는데요. 올 시즌 아주 큰 활약을 해주었습니다. 2025 시즌 24경기에 등판을 해서 데뷔 4년 만에 첫 두 자릿수 승리 기록을 세우는 그런 쾌거까지 있었는데요.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아주 큰 역할을 해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2023년에 지명이 됐던 김서현 선수, 문현빈 선수 같은 경우에는 마무리 또 주전 외야수로 도약을 하면서 많은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이 외에도 황준서, 조동우, 정우주 선수 등 신인들이 매년 아주 기량을 뽐내면서 하나가 키운 인재들이 마음껏 이렇게 기량을 펼치면서 이번 시즌에까지 승리를 안겼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젊은 선수들의 활약은 또 미래를 기대하게 한다는 점에서 올 시즌 팬들이 아주 반갑게 여겨졌던 그런 부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세 번째 반등 비결로 꼽은 건요. 숫자 그리고 데이터입니다. 사실 그간 한화야구라고 하면 이제 사령탑들의 면면을 봐도 풍부한 경험, 뭐 감에 좀 의존하는 뭐 김응용, 김성근 감독 같은 이제 명장 출신들을 주로 선임을 해왔었는데 이런 게 이제 크게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그런 분석이에요. 그렇죠. 이제 야구도 시대의 흐름을 좀 흐름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김응용 감독이라든지 한대화 감독, 김성근 감독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선수로 뛸 때만 하더라도 정말 우리가 모든 스포츠에서 정신력을 강조했던 시기였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반짝 효과는 나타나긴 하지만 꾸준히 성과가 나타나지 못했다라는 단점이 부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0년대 후반부터 전략을 바꿨습니다. 전체적으로 훈련 시스템부터 경기 운영까지 데이터에 기반한 운영 체계로 바꿨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올해 1월부터는 아예 기존 전략팀이 분석했었던 데이터 분석 업무를 데이터 사이언스 팀을 또 이제 새로 개설함으로써 이분들이 이제 담당하게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는 선수 유형별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육성 프로그램을 만들고요. 더군다나 헬스케어 센터를 클럽하우스 내에 만들어가지고 이 선수들이 경기력뿐만이 아니라 컨디션 회복까지 나타내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 살을 빼는데 감으로만 빼는 게 아니라 이런 데이터에 의존해서 살을 좀 빼야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데이터가 역시 중요한데요. 여기에 이제 독보적인 그 영향을 끼쳤었던 선수가 라이언 와이즈라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 같은 경우 이제 외국 선수인데요. 처음에 영입할 때만 하더라도 실력이 그다지 뛰어나 보이지 않는데 왜 영입을 했을까라고 이제 봤는데요. 이 선수의 이제 구속이라든지 회전수, 변화고 투수인데요. 이런 움직임을 데이터로 보니까 굉장히 이제 유용해 보였다라는 거죠. 이 또 영화도 이런 비슷한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이 선수가 올해 하나 성적의 1등 공신으로 자리매김하는 데는 데이터에 대한 분석과 적용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 구단 가운데서 또 처음으로 이제 AI 분석 시스템을 도입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역시 되는 집안에는 되는 이유가 있다. 여러 가지 차원에서 저희가 비결을 좀 분석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기업이 하나그룹인데 김승현 회장의 야구 사랑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일단 올 시즌 준우승으로 마쳤지만 선수단에게 통 크게 또 고가의 핸드폰 선물하면서 아주 화제가 됐었어요. 맞습니다. 이 한화의 상징색인 오렌지색을 한 휴대전화를 선물로 준 건데요. 코칭 스태프, 프런트 등 60여 개를 선물로 줬습니다. 준우승을 축하하고 또 앞으로 더 높은 비상을 기원한다라는 메시지를 담아서 전했는데요. 사실 SNS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화는 점점 진화한다. 한화는 내려갈 일만 남았다. 역사를 써내릴 일만 남았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그 역사를 써내려가기에 포기하지 않고 그런 열정을 응원한다는 의미로 이 선물을 줬던 것 같습니다. 네, 워낙에 또 야구의 진심인 것으로 유명해서
시즌 중에도 이제 성적이 안 나올 때도 팬들에게 뭐 낭만 구단주, 근본 구단주 이렇게 애칭으로 불리기도 했는데 각종의 일화가 있죠, 좀.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단주다라고 하면 이제 그 기업의 총수분들이 구단주인데요. 유일하게 야구단 지분 10%를 보유한 실질적인 구단주다라고 예.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999년 과거죠. 한국 시리즈 우승 당시에 선수단과 함께 눈물을 흘렸던 그런 일화도 있고요. 또 정규 시즌에서 김경문 감독이 KBO 리그 통상 1000승을 달성하니까 여기에 이제 축하 서신을 보내기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네. 있겠습니다. 작년에는 9차례, 올해는 6차례 직접 야구장을 찾아서 팬들과 같이 응원하는 소통의 구단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 이벤트를 엽니다. 첫 번째 이벤트는 이미 1차전을 앞두고 대전의 입장객들의 전원에게 패딩 담요를 선물했었던 선물 게 줬죠. 예, 네. 이게 17,000여 장인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팬들의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고요. 오늘 30일 대전구장에서 화려한 불꽃쇼가 열립니다. 한화하면 또 또 불꽃쇼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강에서도 열렸는데 이러한 불꽃쇼가 열린다라는 것도 대전 지역에 계신 분들은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룹 전체 차원의 이제 야구 사랑은 회장 본인 개인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일단 올해 홈구장이 새로 개장을 했습니다. 한화생명 볼파크가 또 수천억 원을 들여서 건축 후에 이제 개장이 됐는데 팬들이 이제 10,000원 관중으로 화답을 했어요. 맞습니다. 구단 최초로 경기 시즌 관중 100만 명을 돌파한 올해 평균 관중은요. 16,875명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네. 이 좌석 점유율은 99.3%에 달했습니다. 정말 많은 관중들이 이 자리를 채워줬고 올해 전국에서 가장 강력했다라고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로 창단 40주년을 맞았는데 겹경사가 함께하게 된 한화 이글스. 팬들에게는 뭐 여러모로 상징적인 해로 기념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2등을 했기 때문에 2등은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또 얘기도 있죠. 하지만 하나 팬들에게는 결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안겨줬고 정말 우리의 보살처럼 견뎌온 그런 것에 대한 보답을 받았다라는 부분도 있어서 네. 반짝 떠오르는 강팀이 아니라 정말 오랜 기간 상위권을 유지할 그런 동력을 마련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2025년 선수단 아낌없는 응원을 보내면서요. 하나 이글스 팬들에게도 감사 그리고 잘 견뎌내셨습니다라는 찬사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균형을 좀 유지하는 차원에서 보시면서 이제 우리도 내년에는 하면서 아쉬움을 삼켰던 타구단의 팬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내년 시즌에는 저희가 이 시간에도 좀 다른 팬들의 성공 신화 이런 것도 조명을 해보고 이야기 전할 수 있게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스포츠 야구 이야기 차영주 소장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